여러분, 속도를 줄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오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우리에게 이런 뼈 때리는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름도 아름다운 이 메콩, 왜 메콩이 되었는지 보도록 할까요? 라오스 역사의 시작은 란상 왕조에서 비롯됩니다. 100만 마리 코끼리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라오스는 코끼리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배운숙의 호락호락한 세계사 제56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이 지친 당신을 위한 비움과 치유의 라오스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행 떠나기 전에 그 나라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잠시나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똑같은 사원을 가더라도 역사를 알면 다른 풍경이 보이죠. 같은 승려들의 탁발 모습을 보더라도 문화를 알면은 그들의 침묵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라오스 여행을 하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에메랄드 불빛이 아름다운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꽝시 폭포입니다. 잠시 한번 감상하실까요?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라오스는 지구촌의 마지막 남은 힐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에 뉴욕타임즈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이 라오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전 세계 배낭 여행객들이 라오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요, 전 세계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TVN에서 꽃보다 청춘 라오스 편이 방영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라오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찾아가기 시작했죠. 이 꽝시 폭포를 갈 때는 여러분들이 뚝뚝이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이 폭포까지 갈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스는 열대기후입니다. 언제 가장 여행하기 좋을까요? 여행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건기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은 이 라오스를 비롯해서 동남아 여행을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기 때가 5월에서 10월인데요. 저도 과거에 베트남 다낭을 여행 갔을 때 10월 달에 여행을 갔었거든요. 모든 사진이 비옷을 입고 찍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1월 달에 나트랑을 갔다 왔었는데 이 나트랑의 공기라든지 날씨가 너무너무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아, 정말 이 동남아 여행은 이때 겨울방학 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스도 여행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는 바로 11월에서 2월까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오스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국기부터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 라오스 국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동그란 보름달이죠. 메콩강 위에 떠오르는 아주 아름다운 보름달입니다. 그리고 위아래쪽에 붉은색이 있습니다. 바로 혁명 때문에 바쳐진 그들의 희생, 피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거죠. 이 라오스 거리를 걷다 보면 이 라오스 국기와 함께 이 국기도 함께 많이 걸려 있습니다. 라오인민혁명당 깃발인데요. 보면서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느껴지실 거예요. 노란색을 보시면 낫이 있고 망치가 있죠. 낫은 농민을 상징합니다. 망치는 노동자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농민과 노동자의 연대. 이 라오스의 정식 명칭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공산주의를 헌법 이념으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5개국이 이 공산주의를 헌법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표적인 나라죠.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북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 두 나라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일까요? 베트남과 바로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브해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 바로 미국 턱 밑에 있는 국가, 어떤 나라입니까? 쿠바죠. 그 5개의 나라 안에 이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라오스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트남 여행을 했을 때 공산주의 국가라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뭔가 낯설거나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없었죠.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지만 베트남처럼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오스의 국가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라오스 국장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을 한번 볼까요? 노란색 벼이삭이 양쪽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큰 도로 오른쪽으로 논이 아주 드넓게 펼쳐져 있죠. 농업을 국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센터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꼭 가볼 건데요. 바로 탄노앙 황금 불탑입니다. 라오스의 상징이기도 하죠. 모든 라오스 화폐라든지 라오스의 국장 그리고 라오스 건물에 이 탄노앙이 굉장히 많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쫙 뻗은 도로 왼쪽에 보시면 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스에는 메콩강이 있거든요. 이 메콩강의 수량을 이용해 가지고 큰 댐을 만들고 그 큰 댐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주변국에 수출하는 동남아시아의 배터리가 바로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리본이 되어 있는데요. 라오어로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그리고 평화 독립민주주의 그리고 오른쪽에는 통일 번성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라오스라는 거죠. 이 라오스 여행을 할 때 라오스 전통 의상 신을 입은 많은 여성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정말 아름답죠. 긴 직사각형으로 된 천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 랩 스커트처럼 두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씬입니다. 이 신과 함께 어우러지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긴 띠 같은 것을 한쪽 어깨에 들이우죠. 이게 파비앙이라는 겁니다. 파비앙. 그래서 파비앙하고 씬이 세트이죠. 라오스 여성들이 사원에 갈 때나 집안에 중요 행사가 있을 때 보통 이 씬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이 씬과 함께 하면 어울리는 머리 모양이 있죠. 바로 이렇게 올림머리를 해주면 그 씬이 더욱더 돋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요. 인사말을 알아놓으면 굉장히 그 여행이 즐겁죠. 그러면 라오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바이디라고 합니다. 사바이디. 그런데 이 사바이디라는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동작도 함께하면 좋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같은 동남아의 불교 문화권에서 인사를 할 때는 양손을 가슴 높이 모으는 높 동작을 하면 좋습니다. 잠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합장을 하는 자세를 높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높 동작을 하면서 사바이디라고 하면은 많은 라오스인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요.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콥짜이라고 합니다. 콥짜이. 정말 정말 감사할 때는요. 콥짜이 라이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콥짜이 라이라이. 여러분들이 라오스를 여행하시다 보면요. 도로의 표지판이라든지 간판에 이런 모양의 라오스 글자가 씌워져 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동글동글 곡선미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또 한 번 눈이 가게 되는 게 이런 라오스 문자입니다. 아마 태국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도 이런 비슷한 문자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두 나라 다 이 열대 기후, 열대 야자수가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죠.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입니다. 예전에 종이를 사용하기 전에 이들은 야자수 잎이라든지 팜나무 잎에다가 글자를 썼습니다. 뾰족한 철필로 글자를 썼으니까 만약에 직선으로 글자를 썼다면 그 야자수 잎이 다 찢어졌을 거예요. 손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을 다치지 않게 글자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모양의 글자가 되었다는 거죠. 라오스는요. 인도 차이나의 숨겨진 보석입니다. 왜 숨겨진 보석이라고 하는지 이 지도를 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라오스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건데요. 라오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한 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라오스는 위쪽으로는 중국, 오른쪽으로는 베트남, 왼쪽으로는 미얀마, 타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꼭꼭 숨겨져 있죠. 어디에도 바다가 없습니다. 내륙 국가입니다. 그만큼 알려져 있지 않고 주변 국가의 교역이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타이, 다시 말해서 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업적인 관광지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베트남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사이에 이 라오스가 끼어 있습니다. 교역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의 그 형태,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나라가 바로 이 라오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태국과 라오스가 이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994년에 마침내 라오스와 태국 사이에 이 우정의 다리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이제 라오스도 갇힌 나라에서 열린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태국과 라오스 간의 우정의 다리가 그 이후로 4개가 더 놓여져 가지고 5개 정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오스 야시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 태국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행 명소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거나 다시 한번 곱씹어 볼 건데요. 이 라오스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향기로 기억되는 나라입니다. 어떤 향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전역에 특히 라오스에서 이 꽃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건물, 호텔 정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사원마다 잎은 하얗고 노란 꽃봉오리가 있는 이 꽃, 바로 라오스의 국화입니다. 독참파예요. 아마 태국에도 이 독참파와 똑같은 꽃을 만날 수 있을 건데요. 태국에서는 독참파라고 하지 않고 릴라와디라고 할 겁니다. 예전에는 란톰이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라오스에서는 독참파, 이 독이라는 것은 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파꽃이죠. 특히 이 라오스를 여행하는 여성분들이 아니면 남성분들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머리핀이라든지 브로치를 기념품으로 사오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 머리핀이라든지 브로치에 이 꽃이 장식되어 있을 겁니다. 그 꽃이 바로 독참파입니다. 향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바닐라 향과 코코넛 향이 섞여 있는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그런 향이 바로 독참파 향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태국과 이 라오스를 여행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 지역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기억나는 게 바로 이 독참파의 향기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향기가 아직까지 남고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다시 그 나라로 여행하고 싶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라오스 전역에 피어있는 이 아름다운 독참파는 어떤 꽃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당신을 만나는 곳은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 독참파를 라오스인들이 주면서 당신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환영을 표하기도 합니다. 라오스가 인도 차이나에 숨겨진 보석인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산과 숲에 흩어진 작은 빛들, 바로 라오스의 소수민족입니다. 이 라오스의 소수민족은 49개 정도의 소수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49개의 작은 빛들이 라오스라는 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라오스 화폐를 잠시 한번 보실까요? 청킵인데요. 이 청킵에 3명의 소수민족 여성들이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49개의 소수민족이 크게 3그룹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라오슝, 라오룸, 라오텅입니다. 라오슝, 라오룸, 라오텅.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이 소수민족들이 고산지대에 살면은 라오슝이라고 합니다. 저지대에 살고 있으면 라오룸이라고 하고요. 산 중턱쯤에 살고 있으면 라오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 화폐 청킵에 보시면 제일 왼쪽 있죠. 외모로 봤을 때 바로 몽족에 해당합니다. 이 몽족은 고산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라오슝이라고 하고요. 전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라오스의 전통 의상 씬이라고 했었죠. 씬을 입은 이 라오족들은 저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룸이라고 합니다. 50%에서 60% 정도가 바로 이 라오룸이에요. 그리고
크무족이라고 해서 산중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라오텀입니다. 이 크무족은 캄보디아 쪽, 예전에 크메르 왕국이 있었던 거기에서 이 라오스 쪽으로 이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크무족 여성을 보니까 굉장히 강인한 여전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라오스 화폐에 도안된 소수민족 여성들을 보면서 라오스를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9개의 소수민족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민족이 바로 몽족입니다. 이 몽족의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몽족 여성들이구나라고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자수가 놓여진 의상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머리에 쓴 모자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죠. 자, 그런데 이 몽족은 냉전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무게를 감당했던 그런 소수민족이었습니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 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이 몽족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편에 서서 비밀 전쟁을 수행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북베트남과 미국에 대항을 했었죠. 그런데 이 지역이 공산화되면서 라오스 정부로부터 굉장히 탄압을 받았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고산지대로 숨거나 아니면 미국 쪽으로 이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비운의 소수민족입니다. 세 번째, 이 라오스가 인도차이나의 숨은 보석인 이유는 바로 이 메콩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물, 삶을 품은 강이 이 메콩이죠. 그러면 메콩이 라오스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고산지대에서 발원해서 남중국해로 유입되는 동남아 최대 강이 바로 메콩강입니다. 전체 4,000km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한 1,500km가 라오스를 거의 종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7천만 명 정도가 이 메콩강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라오스와 태국 국경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도 아름다운 이 메콩, 왜 메콩이 되었는지 보도록 할까요? 메콩은 원래 태국어, 라오스어로 메남콩, 이 메남콩에서 나왔습니다. 메는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남은 강이나 물이라는 뜻입니다. 콩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강, 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태국에서는 메콩이라고 얘기하고요. 라오스에서는 남콩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근데 라오스는 숨겨진 나라였기 때문에, 닫힌 나라였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육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태국은 열린 나라였기 때문에 서방과의 교육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교육했던 서방 여러 나라들이 태국인들이 메콩이라고 하는 걸 보고 이 강을 메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라오스인들은 이 메콩을 어머니의 강이라고 부를까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길러내죠. 재워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모든 생계를 책임졌던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메콩강도 여기에 있는 라오스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어머니와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이 메콩강은 라오스인들에게 식수를 제공해 주고요. 농사를 짓도록 물을 대주기도 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길디 긴 이 메콩강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콩은 단순한 물길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된 어머니의 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속도를 줄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오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우리에게 이런 뼈 때리는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라오스는 일상이 수행이 되는 나라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혼이 지친 사람은 인도로 가고 마음이 지친 사람은 라오스로 가라. 여러분은 혹시 영혼이 지쳤습니까? 아니면 일상에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영혼이 지쳐 있단 말은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인도로 가십시오. 하지만 내 일상에서 뭔가 힐링 포인트를 찾거나 마음이 지쳐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라오스로 가십시오. 이 라오스에 가면은 이런 불상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겁니다.
라오스에서 만나는 불상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손 모양이에요. 우리는 보통 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라오스의 불상들은 보통 보면은 손바닥이 굉장히 큽니다. 손이 굉장히 커요. 무드라라는 자세인데요. 이 무드라로 내가 너의 두려움을 없애줄게. 괜찮아. 그동안 잘 살았어. 그만하면 됐어.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라오스는 불교 국가라는 거죠. 라오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업로드된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태국 편을 먼저 시청하시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선생님의 태국 편도 제가 봤는데요. 태국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사원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군대 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 깎고 군대 가서 3년 있다 오면은 애들이 철든다 이런 말을 하죠.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 라오스의 젊은 친구들이 머리 깎고 사원에 많이 갑니다. 철이 들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철이 드냐 하면요. 여기에서 도덕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사회학 교육도 시켜주죠. 학교 역할을 대신합니다. 문해 교육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교육기관의 역할도 하는 게 라오스 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죠. 이 군대와 라오스 사원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머리 깎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철이 들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군대와 라오스 사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스의 불교는 상좌부 불교라고 불립니다.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는 과거에 교과서에서 소승불교라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소승불교가 아니라 상좌부 불교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승불교는요, 대승불교 측에서 이 소승불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바로 이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원래 대승불교는 대중을 구제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대중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큰 수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수레라는 뜻이 바로 대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승불교는 개인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 해탈. 그래서 너희들은 큰 수레가 필요 없지 않니? 작은 수레만 필요할 거야. 너희들은 소승이고 우리는 대중을 구제하니까 대승이야.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 너희들은 소승불교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승불교 측에서 소승불교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좌부 불교에서 상좌부는 뭐냐면 큰 스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좌부 불교의 최종 목표는 바로 번뇌를 끄는 성자, 다시 말해서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서 번뇌를 끊어내고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른 개인 해탈을 완성한 사람, 이게 바로 아라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좌부 불교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는데요. 이 한국의 많은 절을 여러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셨을 때 혹시 절밥 드셔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사찰 음식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좌부 불교에는 사찰 음식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직접 절에서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은 그 음식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맛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라오스의 사원에서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음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탁발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스 여행의 백미 중에 백미가 바로 이 스님들의 아침 공양의식, 탁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보통 탁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새벽 6시에 이 탁발이 시작됩니다. 해가 뜰 때 그 탁발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붉은 가사를 입은 승려들이 맨발을 하고 음식을 담는 그릇을 바루라고 하는데 바루를 든 스님들이 나란히 이렇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 먹는 행위, 이게 바로 탁발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스님이 가장 앞장을 씁니다. 이 탁발은 수행자가 아집을 버리기 위해서 남에게 빌어먹으며 수행하는 하나의 수행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행자들도 이 탁발 행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6시에 탁발이 시작되니까
내가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겠죠. 한 5시 정도 되어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 상인들이 판매하는 탁발용 찰밥을 사야 됩니다. 카오니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중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판매가 되는데요.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 탁발용 찰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사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샀다가는 금방 동이 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탁발 행렬에 동참을 해서 그 탁발에서 우리에게 주는 비움의 가르침을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라오스의 불교는 세속의 우리에게 욕망을 키우기보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죠. 우리는 더 가지려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곳 라오스에서는 덜 가져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다음은 여행 전 만나는 라오스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알게 되면 그 나라에 한층 더 가까이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라오스 역사의 시작은 란상 왕조에서 비롯됩니다. 100만 마리 코끼리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란이 100만이라는 뜻이고 쌍이 바로 코끼리라는 뜻입니다. 라오스는 코끼리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14세기, 15세기 때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코끼리는 전쟁에서 필수 불가결한 엄청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의 숫자를 가지고 그 나라의 세를 평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마리의 코끼리란 말은 코끼리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 나라의 국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겠죠. 그래서 란상 왕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란상 왕국의 건국자 파응웅입니다. 이 파응웅은 라오스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란상 왕국 밑에 보면은 크메르 왕국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크메르 왕국에 파운 왕과 파운 왕의 아버지가 망명을 와 있었습니다. 그 크메르 왕국의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지역을 통일하고 란상 왕조를 세웠는데요. 이 란상 왕조가 라오스 최초의 통일 왕조입니다. 1353년에서 1707년까지 우리나라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정도의 이 라오스에는 란상 왕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국의 아버지 파운 왕이 란상 왕국의 수도로 결정한 곳은 바로 루앙프라방입니다. 루앙프라방. 이름도 굉장히 아름답죠. 도시 자체도 아름답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이 도시 자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루앙프라방입니다. 그런데 이 루앙프라방의 도시 이름을 잘 분석해 보면 루앙프라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는데요. 루앙이라는 뜻은 위대하다, 크다라는 뜻이고요. 프라방은 파방, 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앙프라방 대신에 루앙파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 루앙프라방은 치엔통, 다시 말해서 황금 도시로 불리웠습니다. 이 루앙프라방에서 이 파방, 프라방, 불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루앙프라방의 도시 이름이 유래된 황금불상, 파방 때문입니다. 이 파방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왕궁박물관 내부에 있습니다. 파방 앞에 호가 붙어 있죠. 호는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방 이 불상을 모셔놓은 사당이 있는 박물관, 왕궁박물관입니다. 역시 이 불상의 손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바로 무드라라는 자세죠. 내려놓아도 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이 황금 불상을 말 그대로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93% 정도의 황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3cm 정도의 높이입니다. 라오스에서 이 파방, 불상이 왜 중요할까요? 불상 자체가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상이 왕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파방 불상을 가지고 오면서 루앙프라방을 수도로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파운 왕이라는 겁니다. 이 파방을 모시기 위해서 황금 정각을 파운 왕이 지었는데요. 그게 바로 호파방입니다. 아까 그 파방 불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호파방이라는 거죠. 굉장히 아름답죠. 황금 정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오스 여행을 할 때 또 하나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호파방 계단 난간에 가면은 나가의 모습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나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은 뱀이고 반은 인간, 어떨 때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가는 라오스에서 메콩강의 수호령이자 사원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사천왕상이 있죠. 근데 이 라오스 절에는 이 나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가가 어떻게 해서 사원의 문지기가 되고 메콩강의 수호령이 되었을까? 왜 라오스인들은 나가를 사랑하고 있을까? 아주 옛날에 부처님이 명상을 하실 때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그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이 나가가 온몸을 감싸면서 이 부처를 지켜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원의 문지기 역할을 이 나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오스 사원이라든지 라오스 건물 곳곳에 이 나가를 보시면요. 아, 이런 이유에서 라오스인들이 나가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불교 국가 라오스 여행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단어 제가 2가지 정도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왓과 탓이에요. 이 왓은 템플, 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원 앞에 왓이 붙습니다. 그리고 탓은 스투파, 바로 불탑, 부처의 사리를 넣어두는 사리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타티랏 왕 때 건립된 왓 시행통인데요. 시행통 사원이 되겠죠. 루앙프라방에서 꼭 이 사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죠. 특히 지붕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겹으로 지붕이 아주 나지막하게 드리워져 있죠. 낮은 곳으로 임하는 라오스 불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왓시행통 사원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과 유리로 모자이크된 생명의 나무입니다. 왓시행통 사원의 뒷면 벽에 이게 모자이크 되어 있습니다. 라오스인들의 불교관과 라오스인들의 자연관이 합쳐져서 이런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왓시행통 사원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바로 세타티랏 왕, 제16대 왕입니다. 이 란상 왕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라오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바로 세타티랏 왕입니다. 이 란상 왕국이 건국되었을 때 첫 수도가 루앙프라방이었죠. 그런데 이 루앙프라방이 버마, 지금의 미얀마입니다. 버마의 공격을 받자 세타티랏 왕이 새로운 수도로 지정한 곳이 바로 비엔티안입니다. 지금 현재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안입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비엔티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앙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앙짱과 비엔티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발음하는 것을 당시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인들이 프랑스어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어로 표기한 것을 다시 영어로 발음하다 보니까 비엔티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엔티안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라오스의 새로운 수도, 지금 현재까지 수도는 비엔티안입니다. 이 비엔티안은 달의 도시라는 거죠. 앞서 제가 얘기했던 라오스 국기에도 이 메콩강 위에 뜬 달이 떠 있습니다. 비엔티안의 야경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합니다. 열대 기후였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태양을 이고 사는 라오스인들한테 시원한 밤에 보이는 이 달이 어쩌면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졌을 겁니다. 수도를 옮긴 뒤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이 세타티랏 왕은 대규모 불탑을 재건했는데요. 그때가 1566년입니다. 어떤 이들은 라오스에 이 불탑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14세기 라오스 전성기를 열었던 탄누앙 입구 앞에 세타티랏 왕의 동상이 지금도 당당하게 세워져 있고요. 수많은 라오스인들이 세타티랏 왕의 동상을 보기 위해서 이 탄누앙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탄누앙 하기도 하고 파탄누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둘 다 사용되는 표기입니다. 이 파탄누앙이 어느 만큼 라오스인들이 신성시 여기는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라오스 지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라오스 국장에도 이 파탄누앙의 황금 불탑이 도안이 되어 있었는데
라오스의 모든 지폐에 이 파탄 노왕이 다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스에는 동전이 없는 거 아시죠? 지폐밖에 없습니다. 그 지폐에 바로 라오스 최고의 성지 파탄 노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탄 노왕은 어떤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성스럽다라는 뜻이고요. 아까 제가 앞서 탓은 뭐다? 불탑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리탑이에요. 루앙 프라방처럼 이 루앙이라는 것은 위대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럽고 위대한 불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파탄 루앙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라오스에서 탄 루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의 유발과 가슴뼈 사리가 모셔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가 44m 정도 되고요. 가로가 68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랗죠? 골드예요. 450kg 정도의 골드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태국과 중국의 침공으로 이 탄루앙 불탑이 전부 다 훼손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황금 불탑 탄루앙은 후세에 복원된 겁니다. 이 450kg의 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금박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건데 제일 꼭대기 상륜부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꼭대기는 라오스인들의 공양과 시주로 진짜 골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불탑의 진짜 금은 어디에 있다? 바로 꼭대기에 있습니다. 탄루앙 불탑의 전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루앙 중심으로 원래는 동서남북 4개의 사원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2개의 사원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사원은 탄루앙 북쪽 사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와탄루앙 느아입니다. 느아라는 뜻이 북쪽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수도 스님들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곳에 거주한다는 거죠. 이곳에는 큰 스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탄루앙 불탑과 함께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이 황금 와불이 있는 탄루앙 남쪽 사원입니다. 와탄루앙 타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황금 와불. 이것도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세타티란 왕 때 건설된 사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와시행통 사원과 함께 왕실 사원의 역할을 했던 비엔티엔에 있는 왓호 빠케우라는 사원인데요. 왓이라는 뜻은 제가 사원이라고 얘기했고요. 호라는 것은 뭐라고요?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빠케우라는 것은 라오스어로 에메랄드 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메랄드 불상을 모셔놓기 위해서 이 왕실 사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에메랄드 불상 지금 현재 라오스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태국 방콕에 있는 와프라케우 사원에 있습니다. 이 와프라케우에 가면 이런 에메랄드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라오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짜끄리 장군이 이 에메랄드 불상을 태국으로 가져와 버렸죠. 그 당시 비엔티엔은 짜끄리 장군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엔티엔을 불지르고 이 에메랄드 불상을 가져와서 짜끄리 왕조가 세워진 거고요. 지금 현재 태국의 짜끄리 왕조가 바로 이 짜끄리 장군 훗날 라마 1세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라마 1세가 짜끄리 왕조를 세우면서 왜 라오스에 에메랄드 불상을 가져왔을까요? 제가 앞서 이 불상은 단순 불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왕권의 상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불상이 곧 왕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짜끄리 장군 훗날 라마 1세는 이 에메랄드 불상을 태국 과거에는 시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암으로 가져와서 짜끄리 왕조의 정통성을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원에서는 에메랄드 불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려면 태국으로 가십시오. 다음은 혼돈의 카오스가 아니고 라오스입니다. 혼돈의 라오스, 격동의 현대사를 저와 함께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안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비엔티안에 가면은 비엔티안의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탄루앙 불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탄루앙 불탑과 함께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찾는 곳이 빠뚜사이라는 곳입니다. 이 빠뚜사이는
1962년에 프랑스와의 독립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승리의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승리의 문이란 뜻이 빠뚜사이라는 거죠. 이 빠뚜사이를 보시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제가 일몰무렵을 추천하겠습니다. 일몰무렵 펼쳐지는 빠뚜사이의 낭만적인 분수쇼가 굉장히 장관입니다.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빠뚜사이를 자세히 보시면 뭔가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프랑스 파리 에투알 개선문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아이러니죠.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면서 만든 승리의 문이 적국 프랑스의 개선문하고 똑 닮아 있다는 거.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일 겁니다. 이 개선문 앞으로 상젤리제 거리가 펼쳐져 있다면 이 빠뚜사이 앞으로 란상 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뚜사이의 다른 말이 서 있는 활주로입니다. 현지인들은 서 있는 활주로라는 별명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과거에 라오스에 공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활주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활주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그 시멘트를 미국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만들어야 될 그 시멘트를 가지고 바로 승리의 문 빠뚜사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 빠뚜사이를 서 있는 활주로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화려했던 통일왕조 란상왕국도 권력 다툼으로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북쪽에 루앙 프라방 왕국이 있고요. 훗날 프랑스 보호국이 됩니다. 이 루앙 프라방에 파방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라오스 왕조의 정통성은 루앙 프라방 왕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비엔티엔 왕국인데요. 훗날 타이의 속국이 되어서 멸망하는 나라가 바로 비엔티안 왕국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참파사 왕국이 있죠. 쉽게 말해서 란상 왕국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처럼 세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거죠. 지난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잠시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암, 다시 말해서 현재 이 태국 왕조는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라오스 일부 지역을 떼주었다 그랬죠. 바로 타이 정부로부터 맹콩강 동쪽 라오스 지방을 이 프랑스가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령 라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893년입니다. 이 프랑스령 라오스는 1954년까지 계속되는데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하고 라오스 독립운동과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이 라오스의 독립운동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거죠. 라오스 국경일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라오스인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추모할까? 우리나라에는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죠. 그와 같은 게 바로 이 라오스에서는 파텟 라오 기념일이라고 1월 6일에 그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 라오 이사라 기념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파텟 라오와 이 라오 이사라만 알면은 라오스 현대사를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라오 현대사에는 이 두 왕자가 있습니다. 두 왕자, 두 개의 길. 형은 자유를 원했고요. 동생은 혁명을 원했습니다. 바로 라오 이사라 결성을 주도했던 루앙 프라방 왕가의 페사락 왕자입니다. 이 페사락 왕자는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굉장히 뛰어난 개혁가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이 라오스를 독립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전 일생을 바쳤던 인물이 이 페사락 왕자입니다. 페사락 왕자가 만든 단체가 라오 이사라입니다. 이 이사라는 자유라는 뜻이고요. 라오 이사라는 라오스의 자유라는 뜻이겠죠. 민족주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이 민족주의 독립운동 단체 라오 이사라는 반프랑스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는 거. 자, 그런데 그의 동생 수파누봉 왕자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수파누봉 왕자의 별명 레드 프린스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빨갱이 왕자라는 뜻입니다. 페사랏 왕자하고 수파누봉 왕자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이 수파누봉 왕자의 어머니가 평민 출신이죠.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 레드 프린스, 빨갱이 왕자로 불리는 수파누봉 왕자는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파텐라오, 조국 라오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훗날 라오스 공산당의 전신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수파누봉 왕자가 이렇게 혁명의 길을 걸었을까? 이 수파누봉 왕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북베트남의 호치민이었습니다. 이 호치민과 베트남에서 만남을 가진 수파누봉의 모습인데요. 이 수파누봉은 호치민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치민을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수파누봉입니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패배 후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때가 1955년입니다. 이 베트남의 역사와 라오스의 역사가 굉장히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분단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에서 그 끔찍했던 전쟁,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이전에 북베트남에서 만든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루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호치민 루트입니다. 이 남부에 있는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베트남이 비밀 군수품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호치민 루트입니다. 근데 호치민 루트 오른쪽 지도를 잠시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라오스 동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동부의 산악지대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호치민 루트를 폭격을 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호치민 루트, 라오스 지역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라오스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호치민 루트에서는 아직까지 이 불발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폭탄이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 1인당 폭탄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어디라고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영토에 남아있는 미군의 불발탄 현황을 CNN 뉴스에서도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요. 당시 미군이 투하한 폭탄 중에서 30% 정도가 불발탄이었다고 합니다. 이 불발탄이 아직까지 라오스 동부 지역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요. 라오스 어린이들이 공인 줄 알고 가지고 놀다가 이 불발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사고로 아직까지 죽어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라오스입니다. 이 수파누봉의 얼굴이 들어간 파텐라오의 선전하의 모습인데요. 이 파텐라오가 라오스 북부를 장악했습니다. 호치민이 북부 베트남을 장악했듯이 수파누봉도 라오스 북부를 장악했고요. 남쪽에 라오스 정부군, 이 라오스 정부군은 미국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라오스 정부군과 내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그랬듯이 역시 라오스도 북부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파텐라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라오스가 공산화가 되는 거죠. 이 라오스의 마지막 국왕이 스사방 바타나고요. 이 마지막 국왕은 1975년 폐위당합니다. 현재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이때 탄생한 거죠. 왕족이었지만 왕정을 끝낸 인물이 바로 동생이었던 수파누봉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파누봉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 되었습니다. 이 식민지 시대에 어느 프랑스인이 이런 말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벼를 심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벼가 자라는 것을 보며 라오스 사람들은 벼 익는 소리를 듣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라오스 사람들은 이 벼 익는 소리를 들을 만큼 굉장히 조용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느림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라오스에서는 세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들리는 경적 소리. 두 번째, 길거리에서 싸우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고 해요. 세 번째는 바로 장례식장에서 곡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국가 라오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윤회를 믿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탄생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오스에서 큰 싸움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마법의 단어인데요. 여러분, 라오스를 여행하시면서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뻐뺀냥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뻐뺀냥.
뻐백냥이 무슨 뜻이냐면 이름도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간직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제가 이 라오스의 불교 얘기를 하면서 무드라라는 수인을 가지고 있는 불상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불상도 우리에게 뽀뺀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뽀뺀냥이라고 하면 다 통합니다. 오른쪽에 독참파 꽃이 허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이 독참파의 향기가 지금 제 강연에서 느껴지고 있습니까? 라오스는 우리에게 화려함 대신 단순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좌절 대신 또 하나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메콩은 흐르고 있고요. 새벽에는 탁발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어린이들은 오늘도 학교를 갑니다. 여행이란 결국 다른 나라를 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한 라오스 여행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